11월 27일, 중국의 전함 세척이 미얀마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전인 11월 24일에는 중국 군대의 군열이 미얀마 중국 국경 부근에서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중국 남방 극장 지휘부는 중국 미얀마 국경을 따라 군사훈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군대는 주로 미얀마 북부 국경에서 지상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해군은 또한 해당 국가의 남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에서 미얀마로 향하는 석유 파이프라인의 안전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벵갈만을 놓고 경쟁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해군에게는 이것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이 이야기를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벵갈만의 석유 파이프라인은 중국에게 중요한데 필요한 석유의 대부분이 중동이나 남미에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석유 탱커는 일반적으로 남중국해를 항해하고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다음 중국 본토의 여러 항구에 도달해야 합니다. 미국 해군은 싱가포르에 해군 기지를 갖고 있으며 북말라카 해협을 폐쇄하고 충돌 동안 석유 노선을 방해할 수 있는 미군의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에서 미얀마로의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석유 탱커가 미얀마의 K필드 항만에 도달하기만 하면 원유는 땅 위 파이프라인을 통해 직접 윈난으로 운반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적 석유 파이프라인은 유망해 보이지만 조건이 따르며 중국 해군은 벵갈만을 통제해야 합니다. 통제가 없으면 언제든지 석유 탱커의 안전한 노선이 불안정한 미얀마 북부 국경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정부군과 민족반군 그룹 간의 충돌은 2017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지부티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해적 퇴치 작전을 위장으로 한 소규모 함대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해군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 아프리카와 중동의 군사 존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베이징은 이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석유 운송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27일, 지부티에서 돌아온 중국의 전함 세척이 미얀마 양곤의 트와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함대에는 052D형 구축함, 054A형 호위함 및 903형 보급함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얀마 해군과의 공동 해군 훈련에 참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전함의 도착 시점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11월 24일에는 중국 군열이 미얀마 국경 근처의 무쇠마을에서 습격을 받았습니다. 약 120대의 차량이 불에 타올랐습니다. 중국은 보복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신 공식 미얀마 언론은 반정부 무장 세력이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은 남부 전선에 대한 입장 표명의 불능을 조용히 감내했으며 국경 훈련을 선언했지만 신속한 동원 능력, 국경 봉쇄 및 통제, 지역 군사의 공격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모호하게 밝혔습니다. 중국 육군은 미얀마 북부 국경에서 훈련을 실시했으며 중국 해군은 미얀마 남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의 반정부 무장 세력은 북부의 주요 교통로를 폐쇄하고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적대적으로 간주하고 공격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열에 의해 운반된 물자가 미얀마군에 공급되면 반정부 무장 세력이 공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물자가 반정부 단체에 공급되면 미얀마 정부군이 반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군열을 습격한 책임을 지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은 지하 국경 지역에서 하늘 위협 훈련을 실시하여 중국 군사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겁을 주려고 합니다. 결국 미얀마 정부 군인인지 반정부 무장 세력이 습격을 시작한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군부와 미얀마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은 습격의 책임을 반군에게 전가했습니다. 일부 군부와 정부 지지자들은 중국이 미얀마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반발로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중국이 양쪽 또는 양쪽 이상과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얀마의 다양한 무장 그룹은 틀림없이 중국으로부터 자금과 무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중국의 군사와 미얀마의 정부, 그리고 다양한 반대 세력에 대한 중국의 강압과 위협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이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중국 해군과 미얀마 해군 간의 합동훈련은 유인과 암시된 위협의 양쪽 역할을 합니다. 이는 중국이 미얀마의 군사와 정부가 중국을 거스르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해상에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동시에 중국이 반정부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의도적으로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사와 정부는 이에 자연스럽게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반정부 무장 세력도 중국으로부터 돈과 무기를 필요로 하며 정부 군대에 대항하거나 이길 능력을 갖기를 희망하지만 중국에 맹목적으로 이용되어 눈을 감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전략이 효과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 컨보이에 대한 습격은 중국의 다소 소심한 대응의 전형적인 예시로, 중국이 개입의 제한을 인식하고 마음대로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동에서 미군의 배치. 미얀마의 지속적인 내전에서 중국 차량대가 공격당했습니다. 중국군의 대응은 미묘한 위협의 표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강력한 배치와 비교하면 중국과 미국군의 배치 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국에 가까운 이웃인 미얀마는 중국군을 문 앞에 직접 배치하는 상징적인 위치가 억제적 효과가 적다. 그에 비해 최근 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행동, 특히 신속한 강화와 입증된 위협 효과는 명백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2대의 항모 타격군, 상륙 전투군, F-15E, F-16, A-10 선더볼트2 지상 공격기 및 B-1B와 같은 전투기를 신속히 추가했으며, 이 지역을 다수 번 비행한 전략 폭격기와 함께 지상병력을 강화했습니다. 미군은 제한된 공습을 실시하고 의심스러운 무인기를 저지했으며 중동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한 강력한 추격 후 하마스는 여러 양해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남부 군사지휘부는 공갈을 언급하지 않고 지상 및 해군 행사만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항구에 도착한 중국의 세 척의 전함은 본질적으로 동부 군사지휘부에서 관리됩니다. 중국 남부 군사지휘부의 주력 전투기 대부분은 남중국해와 베트남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광둥, 광시 및 후베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윈난의 새 공군 기지에서는 미얀마 근처에 낡은 J-7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J-10 전투기는 베트남에 더 가까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J-20 은밀한 전투기도 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공군은 31대의 미그-29 전투기, 8대의 수-30 전투기, 중국에서 생산된 미그-21의 레플리카인 J-7 전투기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또한 중국에서 생산된 J-17 선더 전투기를 한 배 받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생산된 Q-7 공격기가 20대 있습니다. 중국 남부 군사지휘부의 윈난에 배치된 대다수의 전투기는 비교적 오래된 것으로 분류되며 4세대 전투기로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중국 공군에는 미얀마 공군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우위가 없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의 공군 공중 제어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며 효과적인 공중작전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 오브 벵골을 통제하기 위한 경합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으며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 오브 벵골은 중국 해군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국 동부지휘부의 세 척의 전함이 미얀마에 도착한 것은 상징적인 정치적 조치로 보입니다. 중국 동부지휘부의 전략적 방향은 대만 해역과 동중국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베이 오브 벵골을 통제하기 위한 책임은 중국 남부지휘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남부군군은 항공모함, 4척의 05형 구축함, 052D형 구축함, 그리고 052B와 052C의 초기 생산형 구축함 2척, 051B형 구축함 1척, 그리고 054A형 호위함 10척을 보유한 남해 함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함선은 남중국해를 방어하고
대만 해협에서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베이 오브 벵골로 추가로 이동된다면 그들의 군력은 얇아질 것입니다. 항공모함 산둥은 10월 말에 태평양으로 훈련을 위해 진입하고 11월 초에 대만 해협을 통해 북상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없으며 현재까지 수리를 위해 돌아갔는지 또는 다른 정치적 배열을 거쳤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산둥의 주요 임무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 있으므로 베이 오브 벵골로 배치되기는 어렵습니다. 남해 함대는 작은 구축함과 호위함 편성만으로 베이 오브 벵골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전략적 위치는 이상적으로 남중국해 스프라틀리 제도 서쪽의 수역에 있어야 하며 중국 전투기의 효과적인 사정거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반격한다면 항공모함은 원격의 섬들을 선제적으로 점령하기 위해 수상 상륙부대와 협조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 함대가 베이 오브 벵골에 있는 비행기를 지원한다면 미국의 항모 기반 항공기는 언제든지 공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 함대가 베이 오브 벵골로 나아갈 때 반드시 거치는 유일한 통로이며 극도로 어렵게 항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 해군이 베이 오브 벵골에 도달하더라도 공중 지원이 완전히 없으며 물류에서 어려움이 있어 안전한 위치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동에 배치된 미국 항공모함은 신속하게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현재 34번 만에 고섬에 위치한 USS 아이젠하워는 아라비아 해를 통해 빠르게 베이 오브 벵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은 신속하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점령하여 나머지 영국 전함을 스리랑카로 철수시켰습니다. 한편 영국 함대에서는 베이 오브 벵골을 방어하기 위해 경량 항공모함 3척과 전함 5척이 동원되었습니다. 일본은 영국 함대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얀마 침공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고려하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942년 3월, 일본은 6척의 항공모함에 350기의 비행기를 태우고 베이 오브 벵골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영국군은 불균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얻어 남쪽으로 이동하여 몰디브에 함대 일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첫 공습으로 베이 오브 벵골에서 총 23척의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이후 일본 비행기는 스리랑카의 영국 동방 함대 기지를 공격하여 순양함과 구축함 한 척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들은 제3차 공습에서 항구 외부에서 2척의 영국 순양함도 침몰시켰습니다. 일본은 영국 경항공모함 함스 허미즈와 호위 항공모함 함스 뱀파이어를 성공적으로 침몰시켰지만 2척의 다른 영국 경항공모함은 매이에 도망쳐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았습니다. 1942년 2월 18일, 제임스 덜리틀 중령이 이끄는 16대의 미국 폭격기가 USS 호넷에서 이륙하여 중국에 착륙하기 전에 도쿄와 기타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베이 오브 벵골의 일본 항공모함 함대는 미군과의 중대한 전투를 위해 신속하게 소집되었습니다. 일본은 베이 오브 벵골을 방어하는 능력을 잃었으며 중국에 대한 공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버마에서 지상군에 의존했습니다. 중국 원정군과 동맹군은 버마에 존재하여 어려운 전투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군과 인도의 해군 및 공군과 경쟁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함대만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직면한 일본 군대와 유사한 도전과 같이 중국의 긴 장에서는 동시에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포함한 여러 전선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